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컬처 베팅 센터는 뭐 지리적인 제약이나 뭐 경제적 격차 혹은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글로벌 전문가를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2월부터죠.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는 미국에 계신 전문가들, 그리고 일본에 계신 전문가들, 그리고 중국에 계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매달 1회에서 2회에 걸쳐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월 이번에 모신 분은 차코페페라고 불리우는 유튜브에서 차코페페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한 20년 동안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셨고, 특히 중국의 주재원 활동도 하시고, 한족이라고 부르죠. 중국 분을 만나서 결혼을 또 중국에서 하시고 살고 계신 분이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정확한 관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보니까 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접해왔던 내용들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라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강연이 끝나고 나면 Q&A 시간을 갖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직접 육성으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은 말씀을 주시면 육성으로 저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바로 그냥 시작을 할게요. 뭐 이렇게 오래 네. 기다리는 것보다 약속을 먼저 드리 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네, 시간을 지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코페페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배덕형이라고 하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서울에 명덕 외국어고등학교라는 데에서 중국어과를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어고등학교가 원래는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려고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중국 너무 좋아하고 중국어에 조금 희한할 정도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에 갔고요. 유교철학과가 있어서 중국 고문을 배우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ROTC 군복무 한 뒤에 성균관대에 또 중국대학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안요하 교수님 이런 분이 활동하시는데요. 그래서 중국 경제학 석사 받은 뒤에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서 B2B 영업 마케팅을 약 11년 정도 하고 현재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중국 사람인데요.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던 건 한국이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한국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굉장히 한국어를 잘 아는 중국 사람이고요. 현재 이제 주재원 하면서 중국 칭다오로 와서 현재까지 칭다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차코페페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투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중국이 세계 2강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너무 어려웠던 게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를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또 너무 쉽게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나름대로 좀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중국이 이미 가난을 극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쟤네는 자꾸 1등을 하고 자기네가 패권을 먹으려고 하는 걸까? 그 다음에 왜 중국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하고 다투겠다는 무모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건가? 정말 무모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국가가 필요하면 국민의 집을 몰수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젯밤에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더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가지고 약간 말의 속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챕터 1으로 가서 중국이 생각하는 중국하고 세계가 생각하는 중국,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제가 불러볼게요. 조선민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민족이 중국 대륙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일단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 신라 시대 때에는 지금도 이제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신라방, 신라소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 저기 지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 교민들이 몰려 살던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있고 나서 우리가 고려 시대를 거치고 조선 시대를 거치는 내내 그 정도 규모로 중국에 직접적으로 교류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간에 따져봤더니 최소 1000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중국을 우리만의 특이한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18사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18개 왕조의 역사 서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증선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고려시대죠. 원나라 초기 때에 썼던 책이에요. 근데 이 18사략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줬냐면요. 양반들이 공부를 할 때에 중국의 역사는 대부분이 18사략을 가지고 공부를 할 정도로 영향을 거대하게 끼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미 작고하신 걸로 아는데 고우영 화백님이 이거를 만화로 출간을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기 재밌게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국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조선시대 때 내내 널리 읽혔던 책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그 조선 중기 이후에 북학파 혹은 실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 청나라를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 양반들이 굉장히 놀라운 걸 알게 됩니다. 18사략이라는 책이 중국에서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더라.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는 정작 거의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삼황, 오제, 하, 은주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요.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들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18사략이라는 책이 쓰여진 때는요. 송나라 말기, 원나라 초기였어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한족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선 그 이전에 대해서 썼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명나라, 청나라, 군벌시대, 뭐 항일시대 이 부분에 대한 역사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는 접할 일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간이 대략 한 1000년 이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 특히 우리 한민족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한국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특이했던 것이 한 1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중국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황당한 방식으로 봐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더라. 자, 그래서 한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세 가지 안경이 있다라는 주장을 광운대학교의 김희교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되게 제가 인상 깊어서 여기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안경이요. 노란색 안경, 빨간색 안경, 검은색 안경입니다. 노란색 안경은 뭐냐면요. 황화론이라고 그래서 그 황인종들은 인류의 재앙이다.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이게 18세기, 19세기에 유럽에서 생겨난 시각인데 이거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을 거의 벌레를 보듯이 그렇게 보던 사람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하고 미개하고 이 사람들은 공중도덕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멸망시키는 게 맞다라는 주장으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황화론적인 시각의 일부가 여전히 서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끔찍한 거는 중국 사람을 무슨 바퀴벌레로 묘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시각인데 이것의 어떤 기원이 황화론적인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빨간색 안경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군사정권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반공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 반공에 대한 확실한 정통성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반공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40대 이상인 분들, 그런 특히 공산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세요. 그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공산 관련된 것만 있으면 무조건 나쁜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북한하고 한패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장점은 단 하나도 없다. 이런 시각이 이제 빨간색 안경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검은색 안경인 이거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거는 중국을 거의 뭐 인류의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존재하는 한 세계는 위험하다. 뭐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크게 중국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 모두가 중국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보는 걸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한 1000년 정도를 놓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전만 해도 중국 사람들하고 말도 하면서 쟤네는 이런 생각하고 그게 같이 호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중국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뽑은 두 가지의 저술입니다. 다 중국 사람이 쓴 거고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예를 들어서 5000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앞에 4900년 정도는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 100년에서 200년 정도가 아주 중국 사람들도 그냥 곤란스러운 일들이 생긴 겁니다. 기존 패턴하고 안 맞는 역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 패턴이 만들어질 때에 중국 지식인들의 고뇌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00년에 저술이 된 그 중국의 량치 차오라는 사람이 쓴 소년 중국설이라는 저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94년, 비교적 최근이죠. 한 100년 정도 뒤에 쓰여진 타이완 사람인데요. 뽀양이라는 사람이 쓴 추악한 중국인 조로더 중국인이라는 저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저술은요. 제가 봤을 때에 한국 사람이 최근 중국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년 중국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중국 사람들은 원래 어떤 그 민족관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민족관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볼 때도 민족 기반으로 보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요. 중국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중국은 민족을 단위로 어떤 혈연적인 걸 단위로 보지 않고요. 문화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청나라 때예요. 청나라가 이제 만주에 살던 그 여진족이 황족이 돼가지고 세운 왕조인데요. 이 만주족이 처음에는 기존의 명나라의 황제가 이제 한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족 중심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청나라도 열렬한 중국 문화의 수용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중화 문명을 잘 이해하니 너희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칭 다이너스티가 그렇게 이제 탄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왔든지 우리 중화의 문화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도 중화 민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인데 뭐 피가 섞이면 안 되고 그래서 막 옛날에 환양여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것들도 생기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그 서양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때에도 쟤네도 좀 있으면 동화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500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량시차오가 소년 중국서를 쓸 당시에는 이거는 패턴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맞던 거는 이민족이 와가지고 우리 문화에 동화가 됐는데 얘네는 와서 우리를 뼛속까지 다 바꾸려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거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중국이. 그리고 당시 중국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고뇌를 많이 해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이 소년 중국설에 그래도 희망을 갖자는 그런 방향에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추악한 중국인이라는 책은요. 이분이 이제 중국의 허난 사람인데 타이완으로 가가지고 이제 기자 활동도 하시고 저술을 하시던 뽀양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중국 대륙에서는 아직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사람마다 호우가 있죠.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우리 중국 문화는 이래서 문제다라고 중국 사람으로서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국은 하나의 장독 같은 문화다. 그래서 그 장독 안에 막 된장이 막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게 너무 많아서 무게를 견디지를 못한다, 사람. 창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전부 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에 짓눌려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중국 문화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대요. 이 뽀양이라는 분도 중화민족이 다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최근 100년 정도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 100년 전에 뭔 일이 있었죠? 1919에 우리 3.1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한번 독립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정신이 없었는데 중국도 중국대로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보실게요.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중국의 역사를 한번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봐보시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중화 문명국으로서의 약 5,0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원형을 만들어요. 뭐냐면 물질 과학 문명하고 정신문화 교양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인식이라는 게 어떤 왕조, 지배층은 변할 수 있지만 중화라는 문화는 변하지 않는다고.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말 자체가 중화를 간직한 나라라고 시대를 불문하고 쓰는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명나라 때는 명국이고 청나라 때는 청국이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중국은 계속 오는데 거기서 왕조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말이 중원이라는 말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주변국에서도 이 중국이라는 표현을 인정을 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세종대왕이세요. 우리 훈민정음 그 해제에 보시면은요. 나란 말씀이 중객에 달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거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어로 읽으면 고지인 이후 중국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중국어로도 썼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중국이 이제 명나라였어요. 근데 명이라고 쓰지 않고 중국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조상들, 그다음에 한국의 지배계층도 중국이라는 저 중화 문명을 갖다가 규정을 할 때에 중국이라고 인정을 했던 거죠. 자, 그랬던 나라가, 그랬던 문화권이 생존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략 아편전쟁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하잖아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정부다, 공산주의 정부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외세로부터 민족을 지켜낸 개념이에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그냥 껍데기라고 본 겁니다. 이건 그냥 수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까지 이게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의 근거가 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가지고 독립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싸워서 독립을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저절로 독립이 됐다가 저절로 분단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슬픈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저 거대한 영토를 자기 스스로 독립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라는 문명을 보호했다라는 정통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부터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제청산이 뭐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생존 확보기에는요.
중화 5천 년의 역사, 문화, 전통이 상실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지금 타이완 그 대만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한 모택동하고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국공내전이라고 해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중국 안에서 막 다툽니다. 그러다가 결국 공산당이 북경의 그 자금성 아시죠? 자금성까지 결국 얘네가 이제 점령을 해요. 근데 이 자금성에서 도망을 갈 때 장개석이 다른 군사 무기, 돈 이런 거를 챙긴 게 아니고요. 비행기를 먼저 준비를 시켜가지고 자금성 안에 있던 보물부터 다 옮깁니다. 그러면 그 보물은 어디서 온 거냐? 한 200년 정도 전에 청나라 때에 걸륭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말로 乾隆이라고 부르거든요. 걸륭 황제가 중화 문명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굉장히 취미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각지에 있는 보물, 뭐 서화, 무슨 뭐 탁본, 비석 이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금성 안에다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장개석은 도망을 갈 때, 대만으로 도망을 갈 때 저 보물이야말로 우리 중화민족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근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영토를 잃을지언정 이 중화문명을 잃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가시면은요. 이게 보물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마다 바꿔서 이게 그 전시를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때 그때 많이 챙겼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그건 또 셀 수가 있으니까 그 옆으로 자꾸 세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생활 해결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정치를 하더니 거의 나라를 말아먹어 버립니다.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요. 그게 이제 공산당 정부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기서 이제 그 반성과 어떤 그 내부 다툼이 일어나죠. 그때에 새롭게 이제 힘을 가져갔던 분이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덩 샤오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분이 봤더니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을 해놨더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임의 룰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5천 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안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혁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켜냈더니만 실제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거의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거든요. 그때 이제 빈穷 부시社会主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이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이유는 이렇게 가난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굉장히 유명한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중국은 국민의 물질적인 영역,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 하고 경제 발전을 제1순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가 냉전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실용을 강조하는 문화가 이때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념을 가지고 떠들지 말자. 우리나라 아직도 이념 가지고 떠드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70년대 후반부터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그러면은 네가 그냥 네 생각을 말하는 건 알겠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실사구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흑묘, 백묘라는 것도 있죠. 이게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간에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이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요. 지금 인당 GDP가 10,000불을 넘었습니다. 이 10,000불을 넘은 거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IMF 전에 10,000불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OECD 가입하고 그랬었어요.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 경제 규모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까지 온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국은 뭘 바라봐야 되느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에 현재 중국의 국가주석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데요. 그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해서 중국몽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중화 문명국이 있죠. 여기 중화 문명국. 이때를 우리가 부흥시키자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일으킨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re-rise거든요.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있던 대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수치화된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세계 전체 GDP를 100%라고 놨을 때에 파란색은 미국의 GDP 비중이고요. 빨간색은 중국의 GDP 비중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18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이 세계에서 GDP가 거의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1900년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다가 현재는 다시 격차가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GDP 비중이 거의 지금 격차를 좁히고 있고요. 포춘이라는 잡지에서 나온 세계 500대 기업은 중국이 지금 현재 작년부로 가장 많은 기업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렇다고 미국이 막 꼬라박고 이런 건 아니에요. 미국도 건재합니다. 자, 한번 살짝 봐보실게요.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자, 원래 중국이 왼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였다. 그런데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 꼬라박더니 아까 말씀드린 량치차오의 소년 중국설은 계속 내려가던 시점에 나오고요. 이제 신해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왕조 국가가 붕괴가 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현재 중국을 이제 신중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에서는 신중국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중국. 건국이 되고요. 근데 건국되고도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거의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개혁개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혁개방이 됐는데도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바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러고 내려가 있는 거의 최저점에서 뽀양이 추악한 중국인을 발표를 하죠. 자, 그런데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때 중국의 GDP 비중은 4.2%, 당시 미국은 33%였어요. 엄청난 격차죠. 그런데 중국이 WTO로 가입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도는 중국이 일본을 꺾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고요. 멈추지 않고 2012년도에는 중국몽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고요. 당시 중국의 비중이 16%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지금 중국 지도층이 시각을 바꾼 겁니다. 니네 자꾸 이런 거 보지 말고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봐. 청나라 때 맛이 갔는데도 우리가 3분의 1이었어. 우리가 가장 융성했던 당나라 그리고 한나라 이럴 때는 이거보다 더 높았을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목표가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한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같이 느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똑같은 수치를 넣고 한국에서 보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를 봐보실게요. 1992년도에 한국하고 중국이 국교를 수립을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뭐 미국이 조금 하라고 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 민족은 중국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양반들이 중국의 문화를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바꿔서 자기가 지배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열하일기 같은 거 써서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니네 얘기하는 거 거짓말 같은데 중국은 그러지 않던데 이렇게 비판했던 일이 생기고요.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신해혁명이 일어나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우리도 바빴어요. 한국 전쟁하느라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992년도에 국교를 수립을 했는데요. 초기부터 IMF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나라가 수출 기지로서 어떤 생산 공장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 과정이 굉장히 진해요. 우리에게는. 자, 그래서 1992년부터 2000년대까지가 약 20년 정도 되는 기간이 우리 민족이 한 1000년 만에
중국하고 직접 교류하고 얘기를 하는 기간이 1000년 만에 생긴 겁니다. 그게 얼마 전 20년 동안 우리한테 생겼던 일이에요. 시각을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성공 체험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실패 사례도 속출을 하고 각자 다 자기가 본 거의 기준으로 중국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정이 우리한테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에 중국은 그냥 수출 경쟁력을 위한 생산 기지였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되게 강합니다. 이때 중국은 정말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친척분들 중에도 계세요. 중국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는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 내가 다 가봤어. 내가 옛날 언제 다 가봤다. 내가 거기를 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 논리가 그게 있어요. 내가 가보면 내가 아는 거가 되는 그 논리가 있어서 자 그런 게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조금 다른 일이 생기는 거는 중국이 중국몽도 선포하고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생기고 이러니까 얘 되게 못 사고 이상한 나라인데 왜 얘네가 이러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국에서 중국을 베이스로 한 신흥 세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조금 같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국에서 제품 하나만 히트를 치면은요 우리나라 대기업급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흥 세력들이 한국 내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현재 기득권 세력은 미국과 일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언론 매체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에서 바라보는 중국을 봐볼게요.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미국은 뭐 굉장히 신나죠. 미국은 1872년도에 GDP 총액 기준으로 영국을 초월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GDP를 초월한 게 일단은 1900년대 이전이었다. 그 다음에 70년 정도 지나서 브레튼 우즈 체제로 들어가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이때부터 패권을 가져갑니다. 기축통화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미국도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네 서부 개척하고 막 그 산업 발전시키고 그러는데 이때 일단 중국에 대한 시각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화론적 시각이 강했고요. 철도 노동자나 뭐 이렇게 값싼 그 노동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쿨리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중국말에 쿨리라는 말이 있어요. 힘든 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굉장히 그 사회 밑바닥의 어떤 그 임금 노동자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냉전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1971년도에 핑퐁 외교를 닉슨 대통령이 실시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소련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중국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01년도 WTO 가입은 이거는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을 자유주의 세력의 안에 집어넣어서 얘를 일원화시키자. 그러면 얘도 우리랑 색깔이 똑같아질 거야. 라고 하고 가입을 시킨 거예요. 지금 제가 혹시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나요? 제 나름대로 되게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좀 어려우면은 좀 피드백을 주십시오. 자, 그래서 좋습니다. 재미있고 좋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판이 있어요. 그 판을 GVC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 GVC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들어가면서 생산 역할을 맡습니다. 굉장히 저부가 같이 생산 역할을 맡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중국은 세계의 생산을 담당하고 미국은 이제 소비를 담당하는 이런 구조로 쭉 갔었어요. 가다가 이게 보다 보니까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도 생기고 이러면서 약간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 중국이 미국의 GDP의 50% 60%를 추월하는까지 따라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바마 정권 때에 원래 이제 TPP라는 것이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라고 해서 원래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중국을 GVC 체제, 그러니까 WTO로 만들어진 GVC 체제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미 오바마 때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와가지고 TPP 탈퇴하고선 나는 이제 1대1로 붙겠다 뭐 이러더니 다시 또 지금 이제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제가 들어봤더니
여기 또 그 컬처 베이팅 센터가 미국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지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을 미국의 거의 적국 수준으로 경쟁국을 넘어서 적국 수준으로 인지를 하는 거는 컨센서스가 돼 있다. 다 그런 관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저기 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U 관점에서 한번 중국을 봐보실게요. 뭐 EU는 이제 뭐 중국이 계속 미지의 세계였고요. 황화론. 근데 이 시점에 처음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서유럽 중심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마샬 플랜으로 이제 영양제를 맞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패권이 완전히 미국으로 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7, 80년대를 중심으로는 중국을 어떤 그 생산 기지나 장기적인 시장성을 봤던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래서 장기 전략화 사용을 했었고요. 현재는 중국의 시장 자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이 중국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신없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글로벌화 전략 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로벌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좀 표현을 일반적인 이렇게 썼는데, 자, 후진국이 더 발전하면 개발도상국이 되고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면 선진국이 된다. 약간 이런 선상의 발전을 생각하는 그런 좀 이렇게 커먼 센스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어떤 그 관문으로하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글로벌리제이션, 이 글로벌화라는 것을 어떤 우리가 그 자격증 따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봤더니 저도 이제 그 다양한 무역업도 해보고 다양한 이제 경험을 좀 더 쌓아봤더니 실제 현실은 뭐냐면 그 장사하는 사람이 남대문 시장 같은데 점포 차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내가 지금 물건을 팔아야지 살겠는데 점포를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너 남대문 상인연합에서 너 여기다 점포 열면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요 안에 점포 조그마한 거라도 차릴까? 자, 그래서 거기 그 상인연합하고 얘기를 해서 잘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도 저기다 하나 점포 펴봐. 자, 이거를 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세속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좀 이게 슬픔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내수시장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내수시장으로만 의존해서 살면은 인당 GDP 5,000불도 힘들 거라는 얘기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수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 상인의 예로 비유를 들자면 장사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구조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는요.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글로벌화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글로벌화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소 우리 중심의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미래에셋 그 투자증권에서 대표이사를 하셨던 지금 홍성국 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2005년도에 이런 책을 내셨어요. 세계 경제의 그림자 미국. 세계 경제의 그림자 미국. 네. 제가 중국에 대해서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 중국을 알려면 미국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2000년대 이후로. 그래서 저도 참 무슨 팔자인지 미국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 개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홍성국 그 의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10가지의 독점 시스템 전략을 가지고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 망가지면 미국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독점 시스템 전략을 운영을 하면서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GVC를 운영을 하면서 세계의 패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GVC라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이 조금 그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핸드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 가격이 150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150불에 판 사람은 요거 F입니다. F가 소비자한테 150불에 판 거예요. 자, 그러면 F는 팔고 나서 65불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E는 F한테 팔고 30불을 남기고 D는 E한테 팔고 15불을 남기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원재료가 있었겠죠. 처음 원재료를 이 원재료는 추가적인 코스트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매출 20에 실제 프로핏도 20인 겁니다. 이런 거 안 어려우시죠? 어려우면 피드백을 주세요.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은 20불을 주고 산 다음에 자기가 23불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3불이 남는 거죠. B라는 사람은 이제 B는 아까 이게 몇 불이지? 23불에 사가지고 28불에 판 겁니다. 그러니까 5불을 남기는 거죠. 자, 그거를 제가 표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기가 쓴 돈,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핏이에요. 전체 프로핏은 당연히 소비자 가격인 150불이겠죠. 근데 단계별로 프로핏이 다른 겁니다. 어떤 애는 20불을 벌고 어떤 애는 3불, 5불을 벌고 어떤 애는 65불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제품 하나를 팔아도 나라 혹은 기업별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밸류체인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건데요. 요 2%, 3% 되는 굉장히 프로핏이 낮은 구간을 저부가가치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20% 넘고 43% 하는 걸 고부가가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뭐 우리나라의 역사는 요 A에서부터 한 E까지 온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하고 소비자는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이 주축이 돼가지고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너 와서 A 해봐, 너 와서 C 해봐 이런 식으로 점포 자료를 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수출할 게 없으니까 가발 수출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발을 당시에 굉장히 잘 만들어서 팔렸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발에 특출나는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라기보다는 당시 우리 정도의 가발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고 셌죠. 그런데 이거를 이 GVC에 속해 있는 다음 단계 나라나 기업에서 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산 살 건데 라고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저부가가치 영역에서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부가가치 영역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다는 건요. 이 저부가가치 영역에서 자기가 팔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중국도 계속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와 있는 대로 지금 올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산업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뭐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반도체도 지금 따라잡히려고 그러고요. 석유화학도 진작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와가지고 겹쳐버리니까 이게 경쟁이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중국은 F하고 소비자까지 해버리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GVC라는 체제는 이제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면 여러 개 이제 밸류 체인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이 하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소비 시장, 최종 소비 시장이라고 해요. 엔드 커스터머라고 하는데요. 앞장에서 요 마지막 소비를 발생을 해줘야 돼요. 이 소비 시장을 미국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 시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돈이 많아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들, 국민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축통화인 달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무역으로 보면은 무역에서 돈 벌었냐 못 벌었냐 이걸 경상수지라고 하거든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자가 돼도 자기가 기축통화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돈이 공급이 되는 구조죠. 자, 이런 구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GVC 가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봐보실게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참 고마운 나라가 우리나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월드 탑 클래스의 모범 국가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에 있고요. 또 심지어 그 원래 작았는데 거기서 또 절반으로 저기 또 나눠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원래 아무 관심이 없었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죠. 6.25 발발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상처와 피해를 입지만 동시에 얻었던 게 있습니다.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공산주의를 방어하는데 우리가 최전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열심히 GVC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뭐 가발도 팔고 뭐 세숫대야도 팔고 이러면서 수출 100억 불을 달성을 합니다. 우린 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을 한다니까 눈물을 머금고 또 월남전 참전도 하고요. IMF 국가부도 사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연배가 조금 있는 분은 이때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도 IMF가 또 이제 미국 중심이거든요. IMF에서 권고하는 대로 구조도 다 바꿉니다. 자, 이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자기네가 만든 체제 내에서 모범국가였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뭐 자부심을 가져도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색채가 있다. 자, 그러면 중국을 한번 봐보실게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일, 탑 10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1위는 신중국 건국이라고 합니다. 신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세로부터 국가 민족을 우리가 지켜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념적인 색채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2위가 놀랍게도 WTO 가입입니다. 제가 아까 가발의 예를 드렸잖아요. 중국이 물건을 엄청나게 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노동력이 싸고 나름대로 이제 생산이 가능하니까. 근데 살려는 바이어가 안 사면 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WTO 가입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는 가서 이제 관세 최고 혜택을 받고 이런 건데 그런 건 제가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래서 중국이 월드와이드 주류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WTO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중국이라는 불길에다가 기름을 부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GVC 안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가거든요. 이제 연평균 GDP 성장률이 처음에 12% 이상을 유지하다가 뭐 10%, 그다음에 10%가 떨어지니까 이제 뭐 마오바라고 해서 8%대, 또 그다음에 마올리우라고 그러더라고요. 6%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이한 수치예요. 이게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수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GDP라는 게 2010년도 6.1조 됐을 때에 일본 GDP가 아마 한 거의 5조 달러 수준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돌파를 하죠. 독일하고 뭐 영국, 프랑스 얘네가 이제 3조에서 4조 정도 하고 우리나라가 1.7조 정도 하고 중국은 이제 진작에 제꼈고요. 현재는 한 14.3조가 2019년도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이런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느냐? 저는 이제 중국으로 오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잠시 이제 북경대라는 곳에서 있었는데요. 북경대에 있는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고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요. 기축통화국의 지위와 파워가 뭔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내수 소비 경제 확대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GVC 안에서 꿀뚜각시만 한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GVC 체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당시 중국도 GVC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하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송홍빅이라는 분이 저기 썼던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이 시기에 이제 나왔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2008년도 8월에 북경 올림픽을 열었는데요. 바로 다음 달에 리먼 브라더스가 부도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남의 집 잔치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그런 형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미국도 이거를 일으키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중국에서 내부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만 바라보고 왔는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쌓여버려요.
잠깐만요. 예. 자, 2008년도 5월에 쓰촨 대지진이 일어나고요. 분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막 죽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제가 현재 중국에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눈으로만 봐보세요. 그 다음에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 방중 제2 20사건 요건 뭐냐면요. 그때 이제 그 전임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국방장관을 외교적으로 접대하고 있었던 국경에서 갑자기 제2-20이라는 게 GN이라는 그 미국의 F계열 전투기의 이 경쟁 상대입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국경 항공을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그 미국에 대한 도발 행위거든요. 근데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군부 통제가 안 됐던 겁니다. 당시 중국이. 자, 그래서 이제 12년도 말에는 이런 말이 유행을 했죠. 정링 부주 중남해. 이게 뭐냐면 중남해가 북경에 있는 그 고위층들이 이제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명령을 내려도 중남해 밖으로 나가면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중앙에 아무 힘이 없다. 이런 말이 유행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7.8%면서 8%가 미달성이 되죠. 자, 그리고 결정타를 먹였던 거는 12년도 2월에 요것도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봐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의 공산당의 지도층에서 등소평 모델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경제 발전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외부에서는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TPP라는 건데요. 계속해가지고 이제 참여하면서 중국을 옥죄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막 가세를 하면서 참고로 우리나라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2012년도에 지금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들어갈 때 당시에는 중국 자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무택동이라는 사람이 너무 권한을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7명에서 9명 정도 되는 상무위원들한테 이거를 좀 분산을 시킨 거예요. 일종의 과도 정치처럼.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게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버리고 곳곳에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힘을 하나로 집중을 시켜야겠다라는 데에 모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가치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이 뒤로 밀리는 거죠. 자, 또 하나는 GVC 안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했던 중국이 GVC 그 자체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방향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이 싸움, 미국과의 싸움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인지를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도 미국은 중국을 죽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애시당초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될 의미가 전혀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기 위해선 미국을 대체하는 대국이 되는 것 외에는 자기가 살 길이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장 붙으면은 우리가 지기 때문에 미국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중국의 모순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이제 혼란에 대해서 극심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을 굉장히 피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혼란을 피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체계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혼란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결과 일치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의 내부적인 단결 단속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은 12년도에 발표한 중국몽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국민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14억이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1대1로나 중국제도 2025, 그 다음에 쌍순환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자, 쌍순환 전략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기존 미국이 가져가는 GVC 체제에 하나를 더 얹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고 GVC의 아류 같은 거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중국이 소비시장으로 하고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화폐권을 가져가는 또 하나의 경제권, 또 하나의 VC를 만들어 보겠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3인데요. 중국의 발전 과정이라는 거고요. 이게 좀 광범위합니다, 주제가.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영역으로 집중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를 통해 가지고
아, 중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겠구나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셨으면 해요. 자, 일단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중국이 중국말로 성립됐다고 그러거든요. 건국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왼쪽에 계시는 이제 등소평이라는 분이고 여기가 이제 왈리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야 이거 인민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빈곤함은 사회주의가 아닌데 우리가 이러려고 사회주의를 고른 게 아닌데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흥묘백묘라고 그래서요. 저기 북원시해머 그 저기 저 뭐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간에 그냥 쥐만 잘 잡으면 개가 좋은 고양이다. 자, 이런 말로 해서 이게 지금 방미 때 사진입니다. 미국을 방문을 해서 등소평이 아, 자본주의 국가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21개국, 선진국 21개국의 조사단을 파견을 해가지고요. 선진국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배우고 오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참고 가치가 높았던 모델이 싱가포르와 일본이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생각했던 중국은 싱가포르와 같은 곳이 우리 중국에 1000개만 있으면 우리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셨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20세기 후반 중국은 사회주의 시스템 하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점진적으로 흡수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자본주의 요소를 정착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했는가? 자, 그러면 중국은 원래 부동산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복리분방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기본적인 복지시설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그냥 국민들한테 이것을 제공을 했던 겁니다. 자, 한국 사람이 중국 부동산 보는 거하고요. 중국 사람이 중국 부동산 보는 거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부동산이 모두 국가 소유라서 투자가 위험하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자산이 국가 소유이니 필요시 국가에서 몰수가 가능하다. 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국어로 설명드릴게요. 토지 사용 연한이 도달할 경우 정부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상권 연한에 가까워질수록 상품 방의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정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준비 중인가? 내가 사는 지역은 상권 연한 도달 시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거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 개념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기 공산주의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이제 사회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유럽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그러죠. 100년 전에 유럽은요, 끔찍할 정도로 이게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의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진짜 부라는 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뭐가 진짜 부냐. 자, 예를 들어가지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르크스는 이렇게 본 거예요. 생산수단이라는 게 있고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있다고 본 거예요. 자, 빵 공장이라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빵 공장이 있어야지 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생산수단이에요. 여기서 만든 빵이 있죠. 이거는 잉여 생산물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놈들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이 말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라고 개념을 나눴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부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자본가 계급,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 없이 자기의 노동력으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당시에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영어로 배우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요. 굉장히 선명하게 배웁니다. 이렇게 중국어로 배워요. 유산 계급,
무산계급. 요 산이 생산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있는 계층이 있고 생산수단이 없는 계층이 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중국어로 보니까 굉장히 간결하죠. 자, 정치체제하고 경제체제를 나눠볼게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있고 반대편에 엘리트주의하고 독재주의가 있습니다. 중국은 엘리트주의에 가까워요. 북한은 독재주의입니다.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엘리트들끼리 서로 견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엘리트를 사회 밑바닥에서 양성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독재주의입니다. 자, 경제체제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로 나눕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좀 제가 설명인데 이건 좀 하니까 길어지니까 그냥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생산수단하고 잉여 생산물로 나눠보면요. 자본주의는 이거를 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요.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하고요. 잉여 생산물은 개인이 소유하게 한 겁니다. 잉여 생산물은 개인이 소유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자, 계획주의 경제라고 해도 빵을 나눠줘요. 나눠줬는데 내가 이걸 안 먹고 땅에다가 묻었다고 쳐볼게요. 이거를 도대체 사회에서 무슨 수로 알아가지고 나한테 뺏어가겠습니까? 개인의 잉여 생산물이 개인이 소유하는 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은요, 항상 개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건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중국은 처음에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북경대에서 공부할 때 경제학 교수 리닝이라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아니다. 리니프셨나?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줄을 서가지고 공장에서 밥을 먹었대요. 왜냐면 집에 식기류를 다 나라에서 몰수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1공장에도 써보고 5공장에도 써보고 쭉 써봤는데 3공장이 맛이 제일 좋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공장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3공장에서 밥을 하던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밥을 맛있게 한 게 죄냐? 왜 내가 더 힘들어야 되냐? 그래서 3공장이 획기적으로 음식의 맛을 낮춥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 4공장이 나왔다. 4공장으로 갑니다. 4공장이 왜 나한테 오지? 이놈들이 맛을 개판으로 하고 있구나. 나도 낮추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버렸더니 계속해가지고 아래를 향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본인이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는 동기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일을 덜 하려는 거죠.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을 때 대상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생산수단을 국가 소유에서 어떻게 하면 민간 소유로 변환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당시 예상을 했던 거예요. 상권 연한이 도달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까? 자, 그래서 중국에서 당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이슈입니다. 자, 총 3가지로 봤습니다. 정부가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아무 추가 조기 없이 자동으로 상권을 연장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부동산 투자 광풍이 열겠죠. 진짜로. 자, 2번째는 상품방의 소유자가 정부와 재계약 후에 일정 세금을 부담한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법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매년 한 번씩 보유세 내잖아요. 재산세.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보유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그러니까 여러 채를 가져가도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겁니다. 자, 3번째. 정부가 토지를 회수하여 상품방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한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정부가 너 이제 연한이 됐으니까 너 나가. 이건 이제 내 땅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중국의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에 대한 권한은 이 소유자한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몇 배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이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이걸 이제 중국말로 차이첸후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철거가 돼가지고 돈을 번 부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시장 가격에 통상 2배 이상을 정부에서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국에. 옛날 그 오래된 건물 막 철거되면서 그런 분들이 막 포르쉐 사고 막 그래서 포르쉐에서 왜 SUV가 팔리지 뭐 이러고 지금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3번째 정책을 사용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너무 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번안이 가능성이 크다고 봤었어요. 이게 지난 몇 년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양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요 2번 방향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연장이 되는데 해당 정부가 자율적으로 세금을 더 받아라. 얼마를 받을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가이드를 준 거예요. 대신에 몰수하는 일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부동산을 시장화를 시키는데 20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 거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곳곳에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중국을 아시는 분들은 중국은 막 아무렇게나 하고 뭐 법도 막 없고 막 무질서하고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거는 굉장히 과장된 측면만 바라보는 어떤 그 언론의 기사에 의한 것 같아요. 제가 현지에서 살 때는 굉장히 질서 있습니다. 질서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룰이 있고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을 고려해서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준비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차코페페도 많이 좀 사랑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차코페페 배덕형 대표님께서 이제 세미나를 이제 미니 세미나를 열어주셨고요. 오늘 내용은 사실은 중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시지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적 강국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라질 시간 동안 우리는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풍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이 동력이 있는 큰 나라인데 이 나라를 그냥 무시할 것인가? 근데 무시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2강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을 따라잡은 중국이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뭐 비속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예측 불가능성이 중국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색안경을 벗어보고 있는 그들의 중국을 바라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관련해서 다음 달에 3월 16일 날 차코페페 배덕경 대표님께서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3월 31일 날은요, 미국의 이민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유지연 변호사가 미국의 시각 그리고 미국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그리고 이제 환경들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다시 돌아온 4월 달에는 뉴욕타임즈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시는 양여운 기자님께서 나오셔서 미국이란 사회에서 기자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활동하시는 상황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는 트렌드를 같이 읽어주실 거고요. 지금 오늘 이제 사실 작년에 12월 달에 전체 한 8명의 강연자가 있으셨고 저번 달에 조그맣게 한 번 더 진행을 했었고 이번 달에 이게 시작이 되고 이번 달부터는 꾸준하게 거의 매 2번씩 2번씩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참가를 하셔서 막 들어보시면은요 좀 많이 색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겁니다. 그런 다른 관점들을 다 흡수하셔서 스스로가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오늘 저 배덕형 대표님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되시는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네. 이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까요? 되게 관심이 있는 분 같으신데요. 되게 관심이 있는 분 같으신데요. 제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좀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몇 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빨리 된다고 해도 2035년 정도에 지역 중심의 화폐는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지금과 같은 화폐 결제 시스템으로는요, 중국이 기축화지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가 있어요. 칩스라고. 그 은행에서 스위프트 코드 찍는 그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체하려면 전자화폐 시대로 이제 가면은 이게 대체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자화폐로 간다고 해서 특정 국가가 그거를 다 이제 쓸어 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전자화폐, 중국의 전자화폐 이렇게 서로 1대1로 교류를 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일단 그 단계를 거칠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거래를 해도 한국이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를 다시 중국에서 위안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만든 체계인데 그것이 앞으로는 1대1 교환하는 방식으로 가는 단계를 한번 거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중국이 기축화지로 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당분간은요. 아무리 빨라도 한 15년은 걸릴 것 같다. 예, 제 생각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들 몇몇 분은 아시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16년 동안 생활을 하고 지금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데 뭐 저는 기축통화가 미국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15년 기간에는 어렵다, 안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굉장히 단도직입적입니다. 뭐 중국 부동산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투자를 해도 괜찮다,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다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거를 가시면은요, 마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게 기본이고요. 대신에 이제 리스크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저는 중국 부동산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홍콩, 싱가포르, 그 타이완 쪽에서는요, 중국 부동산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중국 부동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20년 전 분당 일산 정도라고 보실 만한 시장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막대한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 질문은 꼭 한 번씩 나올 것 같았어요.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중국이 이게 중화 사상의 동북아시아에 관련된 모든 국가들의 문화를 자기 문화인 것처럼 편입하려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김치공정, 뭐 한복공정 등이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소재들인데, 불편할 어, 수 있습니다. 불쾌한 부분이고 네, 답을 드릴게요. 네. 답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인데요. 동시에 이런 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중국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한국 사람이 한자가 한국에서 만든 거다라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가지고 또 붕괴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근데 우리 또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딱 들어보면 되게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중국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와이프는 듣자마자 호빵 웃기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애가 또 나왔냐.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한국의 언론은요, 여러분의 클릭수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게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바로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조금 전문적인 질문 같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추진 및 개발 중인 걸로 아는데, 강사님 말씀대로 1대1 교환 체계로 간다면 달러화의 운영은 어찌 될까요? 종이화폐로서 가치를 여쭤보셨어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보다는 미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주제거든요. 미국은 이제 조금 복잡한 이유 몇 가지로 인해서 지금 체제를 포기를 하고 디지털 화폐로 가기가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디지털 화폐로 가버리면 되는데 미국은 오히려 여기에 더 불리한 영역이 있어요. 다만 미국도 지금 굉장히 부지런히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화폐는요, 법정 화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게 아니고요.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법정 통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올해 말부터 시범운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미국도 분명히 대응을 할 겁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 추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그 지금의 흐름을 미국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빠른 우리가 흔히 하는 유태인들이 있죠. 월가의 핵심 자본이 유태인이라는 건 뭐 어느 정도 맞는 일리가 있는 말이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유태인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지금 월가를 운영하던 유태인들은 더 이상 화폐를 본인들만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그 융통시켰었죠.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지금 거기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시장에서 진입하는 걸 이제 원래는 진입할 수 있었는데 뭐 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눈을 가리고 지금까지 눈을 가리고 들어오는 걸 방해했다라면 지금은 다 풀어줬고요.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유태인들은 그 금융 화폐, 시큐리티, 보안 쪽에 엄청나게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보안에 관련된 그런 그 펄시저들을 만들고 있어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지금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화폐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를 거칠 겁니다. 근데 그 과도기를 거치기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봤습니다. 김용숙님께서 중국의 이제 대외 이미지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중국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중국에서 그래도 조금 그 엘리트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중국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대비 세계에서 중국을 안 좋게 보려는 시각이 굉장히 뿌리 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시각이 안 좋은 전 세계 국가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좋게 보는 나라들도 있는데 별로 힘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좀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발언력이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우리가 대외 이미지가 좋아지려면 단기 내에는 어렵겠구나 라는 거를 이미 감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오늘 9시에도 지금 이제 그 배덕경 대표님이 계신 곳은 8시죠. 8시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동일한 주제로 그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누구나 들어오셔서 저 강연을 시청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제가 오늘 문자로 보내드렸던 동일한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미니 세미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마무리되는 세미나입니다. 3월 16일 2차 세미나에 관련해서도 다시금 제가 등록폼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설문지를 다시 보내드릴 텐데 되도록이면 설문지를 좀 진중하게 살펴봐 주시고 답변 주시면 다음 강연을 준비할 때 참조해서 더 좋은 강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무료로 진행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 있는 분은 소개를 해주시고 관심 가져서 들어오셔서 많이 봐주시고 이런 논의가 공개적으로 서로의 다른 시각이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낸다면 저희의 그런 목적 자체가 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관련된 피드백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3월 16일이 다음 강연이고요. 오늘과 다른 내용으로 제가 등록 폼을 보내드리면 모두 다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코페페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관심 있는 분은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공개적인 시간은 다 끝났고요. 뭐 몇 번 진행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잘 안 나가세요. 그래서 뭐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남아서 대화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방을 닫을 때까지는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고요. 우리 그 대표님께서도 관련해서 답변 주실 겁니다. 뭐 안 나가신 분들은 그냥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듣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 질문 주신 분 답을 드리면은요. 여기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보던 데인데 제 사무실이 맞습니다. 되게 이런 간단한 질문 주시면 참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질까봐 조금 노력을 했는데, 들으실 때 조금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불쾌하셨을까 조금 염려는 했었는데,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답변해 주시고 가시죠. 차코페페 무슨 뜻인가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차이나, 코리아, 페페. 제 영어 이름 중에 하나가 페페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코리아, 페페. 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이나 코리아 페페입니다. 깊은 의미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그냥 반을 전체 요즘 저 뭐야 신세대 말로 전체 폭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이따가 저녁에도 다시 뵐 예정이고요. 제가 이따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고 저녁 강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